김경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루하시죠? 아침부터 와서 이게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몸이 많이 꼬이고 지루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굵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요즘 그 개인정보보호법 특히 이제 개정안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문제와 관련해서 병원들이 많이 그 골머리를 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고백을 드린다면, 자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고민에 제가 상당히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빨리 시급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그 결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말았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뭐 좋은 취지로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저도 이제 이번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좀 자료 조사들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미리 이런 것들을 크게 예상을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병원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소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또 좋은 뜻으로 제정한 법이고 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왜 이 법이 지켜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환경 하에서 병원들이 어떤 태도 또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결국 이제 프라이버시하고 직결된 문제죠.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사실 이 프라이버시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어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즉 간섭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것이 프라이버시예요.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특히나 이제 인격권의 측면에서 강조가 되기 시작한, 그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888년에 이미 미국에서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권리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권리의 개념으로 정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0여 년이 지난 이러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프라이버시권입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다시피 이제 1890년에는 이러한 그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1973년에 세계 최초로 스웨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그 이듬해에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고, 이른바 우리들이 이름만 들으면은 다 알만한 주요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80년대에 전부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갖춰놓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비로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라고 맨날 자랑은 하고 다니는데, 여러 측면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참 부끄러운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살률도 가장 높고 등등등등, 행복지수도 가장 낮고 한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런 인식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뒤늦게 만들어진 이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보다 선진국들,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어떤 직업과 직결해서 보더라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미 한국보다 30-40년 전부터 이러한 그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들을 제정해 왔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회 철학자죠. 이분이 하나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하는 혹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몇몇 기관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낸 게 있는데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또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책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푸코가 다루었던 주요한 감시 기관들,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던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주요한 감시 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표적인 기관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말씀들이 없으시네. 첫 번째가 이제 교도소입니다. 그렇죠? 교도소가 있고요. 자, 교도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예. 그다음에 군대,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핵심이 그거예요. 이런 곳들에서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가, 그게 결국은 감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그 감시의 원리가 크게 보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직접 감시예요. 직접 감시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직접 감시한다라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간수들이 죄수들을 눈으로 감시하잖아요. 눈으로 감시하듯이 직접 감시.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육체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눈으로 그 사람의 육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시가 감시 당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도소에서는 간수가, 군대에서는 간부가, 그리고 병원에서는 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강제적인 통제에 의해서 감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서서히 그 감시의 원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과거에 직접 감시를 했는데 눈앞에 놓고 제가 지금 여러분을 눈으로 보듯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는지 스마트폰으로 딴짓을 하고 계시는지, 이따가 스마트폰 사용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스마트폰 조금 이따 보시고 눈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감시하느냐? 직접 눈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격으로 어떻게 감시하느냐? 원격으로 멀리서 만원경으로 사람들의 육체를 감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뿌리고 간 그 사람의 행적,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서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이 사람이 오늘은 어디서 어디를 다녔고 내일은 어디서 어디를 다니고, 그 사람의 신용카드 기록을 보면은 뭘 사고 있고 뭘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통해서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감시가 과거의 전통적인 감시처럼 강제적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시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저를 감시해 주세요, 나를 마음껏 관찰해 주세요라는 자발적인 감시에 대한 복종 하에서 이러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나온 주요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자발적 복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도 있나요? 여기 입구에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CCTV 지금 하고 있다고 써붙여놨는데, 자, 밤거리를 걸어가는데 밤거리의 외진 골목길을 나 혼자 걸어갑니다. 불안하죠. 내가 언제 범죄에 노출될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CCTV 카메라를 보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저거 왜 기분 나쁘게 나를 보고 있어?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저 CCTV를 통해서
누군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특히나 밤거리의 외진 길에서는 CCTV는 나를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고마운 안전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적극적으로 내가 CCTV에 노출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자발적인 노출에 혹은 자발적인 감시 체제 하에 본인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용카드를 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하나하나 당연히 감시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씁니다.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거 왜 그래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CCTV. 감시를 당하지만 기꺼이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나는 CCTV에 노출되고 싶어하고, 신용카드는 내가 편리하니까, 편리성 때문에 신용카드를 씁니다. 감시의 원천이 되는 수많은 나의 기록들을 굳이 남겨두면서까지 안정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감시에 노출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회원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내 개인정보 제공하면은 경품 준다니까, 혹은 뭐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에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나는 감시에 노출되고자 하고, 사실 그것은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감시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하는 이러한 환경이 구축된 게 오늘날의 현대 사회라는 거죠. 그 말은 곧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프라이버시가 훼손이 되면 훼손될수록 그 반대급부로 얻을 것이 생기는 이런 사회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 환경이 특히나 오늘날의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정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들을 우리에게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의 모든 개인 신상 정보는 이제 디지털 기호로 작성이 됩니다. 병원에서도 모든 어떤 환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치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임상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처럼 아날로그 차트로서 문서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 디지털로 변환이 돼서 DB화되어 있죠. 이렇게 수많은 개인 정보들이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그 디지털화된 개인 정보들의 수집, 분석, 그리고 검색이나 복제나 유통이나 이런 게 상당히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한번 이러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서로 다른 개인 정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이 돼서 그것들이 조합이 되고 재구성이 되면은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또 다른 개인 정보가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환경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누군가가 알고 있어요. 내 주민등록번호에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6자리는 뭐예요? 생년월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년월일입니다. 즉 여러분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의 자동차 번호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해봤더니 야, 얘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보니까 나이는 20대 초반인데 차는 벤츠네. 엄청난 부자구만. 부잣집 아들내미겠구만.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기록을 조합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개인정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이러한 그 정보통신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요즘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뭐 비약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나도 모르게 유출하고 수집한 그 또 다른 누군가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이나 기계가 인간을 전자 감시하는 이러한 새로운 빅브라더 환경까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 세계적인 그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가 그런 얘기했죠.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아마 들고 계신 스마트폰 중에 상당수가 뭐 갤럭시나 이런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들이죠. 그렇죠?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이폰 점유율이 조금 낮으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을 쓰면 안드로이드가 구글에서 만든 거죠. 구글 나우라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어플이 탑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씁니다만은 태블릿 PC를 그 구글 걸 쓰고 있어요. 이 구글 나우를 보면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구글 나우에 들어가 보면은 자,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집에서 지금 당신의 직장까지 차로 소요 시간이 얼마가 걸립니다라고 매일매일 알려줘요, 나한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는 구글에게 우리 집이 여기야, 우리 집 주소는 여기야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 입력을 제가 들고 다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타블렛 PC에 입력한 적이 없습니다. 제 직장이 어딘지도 알려준 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소요 시간이라는 게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지 승용차로 다니는지 아니면은 가까워서 도보로 다니는지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뭐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도 나는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기반의 내 타블렛 PC에게 알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GPS를 통해서 자, 일정한 저녁 이 시간대가 되면은 이 태블릿 PC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대충 집이겠구나. 지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버린 겁니다. 오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태블릿 PC가 지 혼자 GPS 좌표가 막 바뀌다가 갑자기 한 곳에 멈춰서서 한 7, 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까 낮이야. 아, 여기가 이놈아 직장이겠구나. 스스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인공지능이에요. 페이지가 넘어갔네. 구글 나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주지도 않은 나의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 내 집이 어디고 내 직장이 어딘지까지 지 스스로 알아가지고 내가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 지금 출발하면 앞으로 몇 시에 당신의 직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까지 알려주는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러면은 몇 시쯤에 내가 도착하겠구나, 그 시간대에 회의를 하나 잡으면 되겠구나, 그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대로 또 내가 수동적으로 나의 행동 패턴을 맞추어서 그 이후에 나의 스케줄을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기계가 시키는 대로
지금 내가 종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지금 차를 타고 제 승용차에 운전을 하고 내비를 켜고 찾아왔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무런 지도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래가지고 따라옵니다. 여기 도착을 했어요. 가끔은 조금 이렇게 외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내비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참 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꼬불꼬불 이상한 산길로 들어가고 이놈이 미쳤나 하면서 차를 돌려가지고 나오죠.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계실 거예요. 최근에 한 미래학자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호킹의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받아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비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내비게이션이 차에 탄 인간을 전부 절벽 끝으로 이끈다면 그 운전 중인 인류의 아마 절반 이상은 그저 내비를 믿고 절벽 밑으로 고꾸라질 것이다. 우리의 행동 패턴은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어딘가에 집적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정보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가 개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 하에서 상당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개인정보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환경 하에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그 100여 년 전에 등장했던 그저 단지 혼자 있을 권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정보의 유통, 더 나아가서는 자기 정보의 수집이나 생산 그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 이런 취지하에서 오늘날의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또 그로 인한 어떤 그 위협의 정도도 훨씬 더 크다는 그런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환경은 이러할진데 재미있는 건요. 한국에는 바로 지금 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전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일생 동안 바꿀 수 없는 고유의 식별번호가 정부에 의해서 부여되는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신분증 없나요? 신분증에 고유 넘버들 없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보장증이라든지 거기다 고유 넘버 있습니다. 여권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의료보험 카드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른 신분증에 있는 넘버들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수 없는 평생 가는 고유번호라는 겁니다. 여권 같은 경우나 뭐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그 면허증을 갱신을 하면은
운전면허 번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나 이 번호 마음에 안 들어. 왜 재수 없이 4자가 4개나 들어있어. 나 이 번호 마음에 안 들어. 바꿀래. 나 분실했어요. 새로 갱신해 주세요 하면은 새로 갱신된 면허증이 나오고 거기에는 다른 넘버링이 찍힙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효기간 지나서 갱신하면은 다른 넘버링이 찍힙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민등록증 잃어버렸어요. 동사무소 가서 다시 재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넘버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 번호는, 그 11자리 숫자의 번호는 이 사람의 평생 가는, 13자리 평생 가는 번호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번호, 운전면허증에 있는 번호는 그냥 의미 없는 난수의 나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13개의 숫자는 그 13개 숫자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고 나의 본적지, 나의 성별 등등등등.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가지면은 이 사람의 나이, 고향, 성별 등등의 그 사람의 인적 사항까지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 정보를 담고 있는 숫자를 개개인들에게 부여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고유한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정보가 유출이 돼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타고 퍼져나갈 경우에,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의 특수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이 더더군다나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개인정보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해커들에게는 거의 뭐 이건 뭐라고 할까, 노다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많은 여러 곳에서 전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지금 수집을 해놓고 한국에서는 기업이면 기업, 기관이면 기관마다 등등등등 수많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들이 여기저기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또 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늘 노립니다. 그 개인정보들을 유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대형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한 번 터졌다 하면은 그냥 천만 단위 건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자기의 개인정보가 단 한 번이라도 이 중에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 아마 장담컨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된 뭐 이런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정보들도 올해 2월에 이렇게 뭐 의사협회 8만 건, 치과의사 5만 6천, 한의사 2만 건 등 이렇게 이제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수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말 프라이버시는 없다. 이 말은 그 제가 좋아하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다룬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차에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살아있는 프라이버시는 오직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결된 의료계에서의 이러한 그 개인정보 현황은 어떠한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특히나 이러한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성이
사실은 다른 어떤 그 직업 분야보다도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모든 개인 의료 정보들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들은 거의 100% 디지털 파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정보들을 매일매일 생산 구축하고 있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에서도 모든 의료 기기들이 이제는 디지털 기기로 바뀌어가고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디지털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기는 주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사 놓는 것만 여전히 아날로그식으로 사람이 가서 엉덩이 탁 치고 주사 놓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뭐 체온을 재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장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병원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이제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죠. 요즘은 뭐 인터넷, 나아가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진료 예약을 하고 어떤 뭐 결과를 받고 다 이제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료 정보, 의료 과정, 의료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의료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보들은요, 상당히 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다 양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자, 화상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들의 생체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의 형태들이 병원에서 다 디지털화된 형태로 양산이 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개인의 인격권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병원이 바로 이렇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 곳이고, 그 개인 정보들이 어마어마한 형태로 디지털화되어서 양산이 되고 있는 곳이 또 병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이 환경 하에서 특히나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찌 보면은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의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금 다루고 있는 병원의 이 개인정보 보호 실태는 가장 허술하고 가장 취약한 또 이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보안보다도 훨씬 더 허술하고 훨씬 더 엉성한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병원에서.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의료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 검색을 통해서 주요한 거 조금 크다 싶은 것만 몇 가지 뽑아왔는데 뭐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들을 임의로 무단 열람하는 이런 그 사건들이 적발이 된 바가 있고요. 또 2011년에는 8개 대학병원에서 22만 명의 개인 의료 정보를 이거 연구 목적이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그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보건의료연구원 등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가 또 적발됐던 사건도 있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큰 게 지금 2건이 터졌습니다. 약학정보원이 약 7억 건의 이 약 처방 정보를
다국적 기업에 판매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외국의 의료 기업 약 만드는 제약회사인 것 같은데 9억 원 주고, 야, 꼴랑 9억 원 주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그 9억 원을 주고 7억 건의 처방 정보를 헐값에, 어떻게 보면 헐값이죠. 이거는 팔아넘긴 이런 사건이 적발이 돼서 지금 여기 관련자들은 구속 수사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터졌습니다. 마지막 건은요. 2, 3일 전에 터졌어요.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SK텔레콤 자사 서버에 지금 저장을 해두고 있다가 이것도 또 검찰에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SK텔레콤과 전자처방전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대형 병원들이 이제 다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의료계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미 지금 보안도 상당히 취약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 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큰 대형 사고들이 이제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2011년에 한국에 제정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들어서 새롭게 이제 개정안이 나오면서 한층 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이러한 그 추세로 어떤 그 법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법률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소 수집의 원칙이에요. 최소 수집의 원칙. 즉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되고 그 밖에 다른 정보들을 수집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인터넷 포털에 회원가입 하나 하려고 해도 뭐 주민등록번호 적고 집 주소, 핸드폰 번호 적고 심지어 나의 무슨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뭐 하여튼 5만 가지 정보들을 다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수많은 정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민감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감한 정보가 무엇이냐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고요. 두 번째가 바로 건강정보예요. 그러니까 병원하고 다 직결된 내용들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무슨 병원을 꼭 타켓에 놓고 병원을 염두에 두고 개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점점 더 병원하고 직결된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이러한 것들은 절대 수집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뭐냐면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하고 직결되는 게 뭐냐면은 의료 과정에서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이 사람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 이 사람의 건강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의료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행위 외적인 측면에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첨예한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뭐 수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침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고요. 뭐 당연히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보안 장치 해야 되고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 환자 진료가 끝났으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반드시 파기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해킹을 당했다, 유출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5일 이내에 그 환자들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담당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하고, 기타 등등등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히나 이제 직결되는 부분들만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처럼 점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들은 특히나 이번 그 개정안을 통해서 훨씬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정작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국내 의사들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32%, 3분의 1이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3분의 2는 개인정보보호법 난 그거 몰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의사들도 8.5%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와 의사로서의 혹은 의료인으로서의 나의 직업적인 활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조차 그동안 두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의사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봤더니 이건 뭐 낙제점 58.8점으로 환산이 되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이 평균치입니다만 1.7명, 그러니까 그냥 1명 혹은 2명 정도가, 이게 뭐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황당한 일인 거죠. 엄청난 그 환자들의 개인 정보들이 쌓여가고 있고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한두 명이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일반 보통 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 수준에 비하면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현주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도 여기서 한번 잠깐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스마트폰 쓰실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켜시고요. 앱 브라우저 구동시켜가지고 이 주소에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접속되셨으면은 손 들어주세요. 접속되신 분들. 아직 하고 계시군요. 타이핑들이 늦으시네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두 가지 설문이 있을 겁니다. 예, 아니요. 두 개의 설문에 그 예, 아니요에 자신이 해당하는 거에 터치를 하면 이제 답변이 돼요. 자, 이제 접속되신 분 한 분만 더. 이제 많이 들어가셨네요. 자, 이제 두 개의 설문에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즉석으로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나는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여러분들 중에는 받은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터치해 주시고요. 지금 39분이 와서 하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 몇 분이 들어왔는지 보입니다. 40분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이 강연, 제가 하는 강연 듣기 전에도 이미 이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인지 나 이미 알고 있었다. 예, 아니요. 또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자, 다 답변들 하셨습니까?
다 마치신 분 한번 이제 손 들어주세요. 거의 이쪽 분들은 잘 안 하셨나 보네. 예. 한 40분 정도가 넘었으니까 우리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한 번만 그 릴로딩을 해주시면은 답변 결과가 보일 겁니다.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첫 번째 질문. 나는 3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49명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33% 16분이 예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67%가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서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했던 의사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의사 이외에 병원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이러한 그 교육을 받은 경험은 높네요. 의사들보다는. 하지만 여전히 3분의 2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비슷하게 나왔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는 49명이 답변해 주셨는데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시죠? 화면이. 예. 15분만 예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34명, 69% 거의 70%가 나는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충 조금 아셨죠? 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뭐 이것만 가지고 이걸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으니까 조금 이제 비율이 앞으로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스스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준비 상태가 미비한지를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준수하지 않은 병원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거의 60%가 기본적인 요건들을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조사해 보니까 절반으로 줄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 30% 정도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제반 시스템들, 제반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주민등록번호 수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점점 더욱더 심각합니다. 전자신문 보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병원협회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조사를 한 내용이더라고요. 상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번호 앞으로 병원이 수집하지 못하니까 특히나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체 수단들을 지금 강구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상급병원들은 많았는데 그 대체 수단이라고 하는 게 대충 그런 거죠. 회원제로 해가지고 아이디로 검증을 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그 신원 기호들을 조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전화번호와 뭐 생년월일 두 가지 정보를 믹스해가지고 본인 인증을 한다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을 지금 강구를 하고 그것을 온라인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종합병원만 보더라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종합병원들이 절반이 넘네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종합병원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했거나 혹은 아예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 수준이나 요양병원 수준으로 내려가면은 병원들의 준비 태세는 더더군다나 갈수록 더 미흡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정부에서 병원들이 이거 이제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격적으로 감사 들어오면은 대다수의 병원들이 난리 난다라는 겁니다. 벌금 맞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준비들을 하지 않는 이런 병원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을 경우에 병원에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뭐 의사협회, 병원협회 이런 의료계의 이 이익단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뭐 국회 등과 계속 이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일단 개인 식별 정보가 없으면 의료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병원 측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진료 기록이 부실화되고 있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위한 공단 접속의 문제, 환자들도 예약이 어려워지고 대기 시간 늘어나서 서비스질 저하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병원이 난색을 표하는 지금 몇 가지 주요 논리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안전행정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뭐 병원협회, 의사협회에서 고용한 값비싼 변호사분들이 자, 여러분들의 병원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이겁니다라고 제시한 게 뭐였냐면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하는 거, 요것도 진료 행위의 하나로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유권 해석이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핵심 골자 말씀드리면서 예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외 조항이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된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것이 의료법이다. 의료행위에 필요한 거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데, 통상적으로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 가서 일단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는 그 순간부터 의료행위가 시작이 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고용한 변호사분들이 그걸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넓게 확대해서 주장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기 이전에 내가 병원에 가려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잡는 것부터를 진료행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야, 예약이 무슨 진료야, 예약은 행정이지. 근데 병원계에서는 예약하는 것부터가 진료다. 그러니까 예약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약 시스템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자.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의료계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응 방식이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전화 인터넷 예약을 진료 행위로 간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약 시스템 잡고 하는 이런 것 좀 빠져나가 보자. 여기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심각한 착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리는 결국 뭐냐면요, 편의성의 문제 그리고 안정성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의 어떤 그 충돌점을 보는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CTV 이야기하면서 CCTV는 심각한 전자감시의 도구이고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의 수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CCTV를 통해서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안전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정보를 희생하더라도 안전성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심리하에서 CCTV 설치가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였죠.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번호가 수집이 돼야만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안정성의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면서 인터넷 예약, 전화 예약도 진료행위 안에 포함을 시키자.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편의성의 문제 역시 편의성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신용카드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카드를 쓰면서 나의 모든 소비 패턴이 다 기록이 되고 감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넣고 인터넷 예약하고 병원에 딱 가야 환자 입장에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 편의성을 보장시켜주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수집 여전히 허용하도록 합시다라고 의료계에서는 정부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쟁점 구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적인 수준에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이런 환경에서는 결코 이것이 일시적으로 현재의 예약 시스템을 새로 개편하지 않고 주민등록 없이도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개편 없이 시스템 개편 없이 일정 기간 조금 더 현행 시스템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방패막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특히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병원에서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이 환경 하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민감하게 느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환경 하에서 단지 편의성과 안전성의 논리에 기대서 주민번호 수집 병원은 계속 허용합시다. 현행 시스템 그대로 가게 합시다. 라는 주장은 결코 오래 먹혀둘 수는 없는 그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의료 환경 자체가 점점 바뀌고 있죠. 저는 뭐 의료 종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요즘 뭐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뭐 헬스 2.0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디지털 기술이 특히나 스마트한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의료 환경 또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병원 간의 관계가 이제 전통적인 이런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가장 단적인 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이폰 6가 제일 이전의 버전하고 차별화시킨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하나는 뭡니까? 크기. 그렇죠? 크기가 일단 커졌고 그건 이제 외향적인 것이고 두 번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개개인들의 어떤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대폭 강화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IT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뭐 웨어러블 컴퓨터,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팔찌든 시계든 안경이든 더 나아가서는 옷이든 뭐 스마트 속옷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개개인의 체온이나 맥박이나 이런 것들을 센서가 계속 측정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런 그 웨어러블 컴퓨터. 그 다음에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래서 뭐 칫솔도 디지털 기기이고, 그래서 치아를 닦으면서 나의 치아 정보를 내가 자주 다니는 치과에 전송을 시켜주고, 혹은 내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관리, 이제는 더 이상 의사나 약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의료 사이트와 의료 기능을 갖춘 스마트한 디지털 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건강 관리의 주체가 되는 헬스 2.0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미래 의료 환경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 개인의 헬스 정보가 이제는 병원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일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물 인터넷이 장착된 기기를 통해서도 개개인들의 의료 정보들이 막 생산이 돼요. 내가 쓰고 있는 나의 칫솔을 통해서도 나의 의료 정보가 막 생산이 됩니다. 내가 오늘 입고 나온 나의 속옷을 통해서도 나의 건강 정보, 의료 정보가 막 생산이 돼요. 각각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해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또 구축이 되고 클라우딩 환경으로 어딘가에 집적이 됩니다. 누군가는 또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차원이 다른 의료 환경 속에서 또 역시 차원이 다른 개개인들의 의료 정보가 방대하게 생산이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단지 인터넷 예약이 의료 행위냐 아니냐, 그래서 그때 예약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여전히 입력할 수 있게 합시다 맙시다. 지금 이런 지엽적인 것을 붙잡고 병원이 씨름을 하고 있어 봐야, 그거 개정안 만드는데 국회 프로세스 보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실갱이 하면서 오케이 받아들일게, 개정안 만들자 해가지고 또 개정안 준비하고 국회 통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선거 치르다 보면 또 국회 쉬죠. 한 2년 걸립니다. 부지런히 하면 한 2년 걸려요. 2년 후에 그거 개정안 만들어서 다시 인터넷 예약할 때 병원이 주민등록번호 받을 수 있게 하는 환경 만들어 놔봐야 그 사이에 의료 환경은 이렇게 확 바뀝니다.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사회 서비스 기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반 시민들, 고객들과의 신뢰도입니다. 신뢰 자산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 기관, 한 기업, 한 병원의 신뢰와 평판을 유지시키게 만드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우수성, 비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들과 함께 최근에는 그 기관이, 그 기업이, 그 병원이 고객들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가에 대한 그 민감도가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 신뢰도 형성 요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은 진료를 잘하는 병원, 명의가 몸담고 있는 병원으로서의 신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진료를 잘하고 아무리 명의가 있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개개인들의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의료 관련, 건강 관련 개인정보가 몇만 건이, 몇십만 건이, 몇백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하면은
그 병원의 신뢰도는 순식간에 허물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새로운 미래 가치 또 새로운 미래 의료 환경 속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병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그런 고민을 의료계가 함께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IT 관련한 이런 분야와 사실 상당히 밀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계와 IT계가 같이 손을 잡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그럴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면서 시간도 정확히 딱 맞췄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